네, 오늘 김승현 하나자산운용 ETF 퀀트 솔루션 본부 본부장님 모셨는데요. 최근 ETF 시장 내에서 채권 혼합형 상품군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특히 주식 비중을 포트폴리오 절반 수준까지 늘린 2세대 상품의 수요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본부장님께 어떤 상품인지, 또 2세대 상품은 기존 1세대 상품과 비교해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또 투자자들이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채권 혼합형, 특히나 2세대 채권 혼합형에 대한 설명에서 저희 하나자산운용 원큐 ETF를 부른 것은 정말 완벽한 결정인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 하나자산운용 원큐 ETF가 2세대 그 채권 혼합형 ETF를 최초로 상장한 그런 운용사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S&P 500과 나스닥 100 이렇게 대표 지수이죠. S&P 500과 나스닥 100의 각각의 2세대 채권 혼합을 보유하고 있는 운용사 중에 저희가 규모가 제일 크고 거래량도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어떻게 보면 상품을 설명드릴 때 이 콜럼버스의 달걀과 같은 상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2세대 채권 혼합 상품에 대해서 우선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 채권 혼합형은 이 ETF 종목 명에서 보시는 것처럼 뭔가 이 혼합, 네, 채권과 주식이 좀 혼합된 그런 상품으로 보시면 되는데 기존의 이 규정에 따르면은 퇴직연금 감독관리 규정에 따르면은 이 채권 혼합형에서 주식 비중이 30%로 제한이 됐습니다. 뭔가 좀 아쉽죠. 30이면 뭔가 이렇게 주식의 전체 성과를 30%밖에 못 갖고 가니까 되게 느리거든요. 거북이 같은 상품인데 2023년 11월에 이 규정이 개정이 돼서 주식 비중이 50%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딱 봤을 때도 야, 그냥 주식이 한 반 정도는 돼야 이게 뭐 채권 혼합이 아무리 채권 혼합형이지만은 주식 반 정도는 돼야 주식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독 규정이 바뀐 지 거의 한 1년 반 정도 되는 시점에 저희 하나자산운용 원큐 ETF가 요거다. 요거 무조건 주식 비중 높은 채권 혼합형 ETF를 상장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생각했고 이게 근데 뭐 어디 숨겨진 규정이 아니거든요. 다 그냥 네이버 찾으면 다 규정 바뀐 거 다 아는데 저희가 약간 콜럼버스의 달걀 이렇게 세우는 것처럼 반반 ETF 저희 내부적인 반반 ETF라고 합니다. S&P 500 반반 ETF를 상장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 채권 혼합형 ETF 시장이 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퇴직연금 감독 규정상 혹시 퇴직연금 뭐 이렇게 DC 네, DC형으로 DC형 투자하고 네. IRP나 이렇게 DC 퇴직연금 투자하실 때 안전자산 규정 30% 알고 계신가요? 그렇죠. 70%까지만 위험자산. 주식을 투자할 수 있다. 맞습니다. 네, 나머지 주식형. 30%는 네. 안전자산인데 좀 밋밋해요. 이 안전자산에 너무 이 채권형만 좀 담으면은 너무 좀 밋밋한데 요거를 저희 반반 ETF 2세대 채권 혼합형 ETF로 채우게 되면은 주식 비중이 확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70%를 뭐 저희 뭐 나스닥 100이나 S&P 500으로 채우고요. 나머지 30%를 주식 비중이 50%이 반반으로 채우게 되면 주식 비중이 85%까지 늘어나거든요. 70 더하기 그다음에 50 곱하기 30에서 15, 85까지 늘어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안전자산을 어떻게 굴리느냐에 따라 가지고 장기 수익률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당연히 주식 포지션이 70%인 거랑 85랑은 좀 차이가 많이 나죠. 그리고 기존의 1세대 상품이 30%밖에 안 돼요. 주식 비중이. 그래서 주식 비중은 저희가 1.7배 정도 높인 이 반반 채권 혼합형 2세대를 좀 상장을 했었고 그래서 그 상품이 퇴직연금 안전자산에서 굉장히 잘 쓰이고 있다. 요게 원래 저희가 원래 생각했었던 그리고 그게 시장이 좀 많이 늘어났는데 최근에 주식 시장이 좀 많이 좀 상승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물론 오늘은 좀 빠지고 있긴 합니다만 뭐 YTD나 아니면 1년, 2년 장기로 봤을 때 미국 시장이 너무 좋죠. 그렇죠. 근데 의외로 주변에 보면 요즘에 증권사 가면은 15년 만에 또는 16년 금융위기 전이니까 2007년 대비해서 한 20년 만이죠. 18년, 19년 만에 증권사 객장에서 네. 이 번호표를 받고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2007년 때 네. 그때 한참 뭐 적립식 펀드 열풍이 불었었죠. 그때 이후로 18년 만에 번호표를 뽑는 거거든요. 그만큼 주식시장이 좀 이렇게 화랑이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많아지고 기존에 투자하셨던 분뿐만 아니라 야 나도 한번 좀 투자해야지. 옆집에 누구는 뭐 얼마 벌었니 이 얘기 많이 들리거든요. 근데 의외로 주식 투자 한 번도 안 하신 분은 그냥 투자하기 좀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맞습니다. 손실이 좀 네. 싫거든요. 그런 분들이 개인 뭐 연금 계좌, 개인연금 위험자산 뭐 안전자산 구분이 없으니까 개인연금이라든지
ISA와 같은 그런 계좌에서 반반 ETF를 오히려 많이 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 주식은 좀 투자하고 싶은데 좀 깨지는 거 너무 싫어. 그러면 반반을 사면 야 주식시장은 한 50%는 쫓아가고 나머지 50%는 미국 단기채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 하방을 좀 막아주면서 시장이 올라갈 때 굉장히 좀 상승을 한 반 정도 따라가는 그런 좀 효과가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십니다. 근데 또 느끼시는 게 야, 반 정도 쫓아가서 언제 쫓아가나 하시는데 저희 원큐 미국 S&P 500, 미국 채권학 50, 뭐 S&P 500 반반 ETF 같은 경우에는 6월 달에 상장을 했는데 한 4개월 조금 더 지났죠. 수익률이 12%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4개월에서 안전자산에 해당되는 채권혼합형인데 두 자릿수 수익률이 낮다라는 거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수익률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단순히 퇴직연금 안전자산 30%뿐만 아니라 이 주식시장에 새로 들어오고 싶은 분들, 그다음에 좀 포모를 느끼는데 손실이 좀 싫으신 분들, 그런 분들도 많이 하시고 이 상품 같은 경우 저희 모친께서 경남 창원에 계시는데 네, 나이가 70 넘으셨는데 네. 저희 모친한테도 제가 자신 있게 추천드린 그런 상품이에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하방을 또 막아주고 그다음에 최근에 또 이 환율 같은 경우도 좀 달러 자산에 대한 투자료 이런 얘기도 많지 않습니까? 그 포지션이 S&P 500은 또 미국 당일 환 노출, 그다음에 미국 단기채 같은 경우도 또 미국 달러 노출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안정성과 그다음에 성장성이 균형을 잡은 그런 좀 상품이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본부장님 말씀 네. 듣다 보니까 궁금해진 건데 네. 이렇게 주식 비중을 50%까지 늘릴 수 있는 규정이 네. 바뀐 거는 이미 2023년 11월이라고 하셨는데 네, 네. 이 하나자산운용의 상품도 사실 6월에 이제 출시가 됐잖아요. 근데 그게 최초라고 하셨는데 네. 사실 이런 상품에 좀 주식 투자 비중을 늘리고 싶은 투자자들의 수요가 많았을 것 같은데 네, 네. 그 전까지 이런 규정이 바뀌었음에도 좀 네. 상품이 나오지 않았던 이유는 뭐가 네. 있을까요? 대본에 없는 질문을 하시긴 했지만 네.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다른 운용사들이 그렇게 주목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저도 그렇고 다른 운용사도 그렇지만은 모든 운용사가 투자자분들만 바라봅니다라고 반 거짓말을 하지만 사실은 AUM이 들어와야 돼요. 네, 그쵸. 잔고가 빠르게 늘어야 되는데 이 채권 혼합형 같은 경우는 막 한 번에 막 하루에 막 몇십억이 들어오고 몇백억 들어오고 요런 이렇게 매운맛 상품은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야 가자 이런 매수보다는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하루에 수십억 또는 많이 들어오면 수십억, 적게 들어와도 늘 꾸준히 크게 매도 없이 계속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한 땀 한 땀 뭐 티끌 모아 티끌이라고 사실 생각하는데 티끌 모아 이렇게 태산처럼 하나하나 쌓아가는 상품이다 보니까 운용사 입장에서는 한 번 해봤자 몇백억이 안 들어오는데 이렇게 충분히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뭐 저희도 뭐 그런 고민을 사실 안 하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다른 운용사 고민 안 했다 이런 측면보다는 저희가 볼 때는 이런 상품이 지금 봤을 때는 크게 막 다른 주식형만큼의 단기간의 AUM을 늘리지는 않은 상품이지만은 투자자분들이 좀 성숙해지시고 퇴직연금에 대한 수익률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시면 높아질수록 무조건 안전자산 30%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 근데 저도 좀 의아했었어요. 왜 이렇게 출시를 안 하셨지라고 사실 좀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좀 출시를 하게 됐었고 근데 이 2세대 채권혼합형 그러니까 50%까지 나온 상품이 있는지를 모르는 분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안전자산 30%에 지금 가지고 있는 상품이 1세대인지 2세대인지에 대해서 빨리 계좌를 열어서 확인해 보시기를 저희가 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확인 방법 간단합니다. 종목명에 50 이게 주식 비중을 의미합니다. 50이 들어가 있으면 2세대 상품이고요. 그다음에 50이 없으면 1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뭐 주식형 같은 경우는 모든 분들한테 이 상품이 무조건 좋으니까 저희 원큐 하세요 절대 그렇게 말씀 안 드리거든요. 근데 요 반반 ETF는 아까 70 넘으신 저희 창원에 계시는 저희 실제로 네. 저희 모친에게도 정말 자신 있게 추천드렸고 그다음에 꼭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그 어떻게 보면 좀 플레인 바닐라한 상품이죠. 뭐 테마형 상품이 아니니까 이런 상품에서 장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보수입니다. 보수이고 요거는 뭐 제가 한 말이 아니라 그냥 뭐 제미나이나 챗GPT에 보시면은 뭐 저보수의 장기 투자 중요성 이렇게 치시면 뭐 존 보글이라든지 워렌 버핏 이런 투자 많은 석학분들이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세요. 뭐 다른 논문에서도 이미 강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무조건 장기 투자하시는 상품은 보수를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어떤 운용사가
보수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냥 운용 노하우나 이런 게 중요해. 이런 상품 운용 노하우가 필요 없는 상품이야 사실은. 그렇지 않나요? 그냥 뭐 지수 그대로 최대한 담고 이런 평범한 상품 같은 경우는 오래되어 있다고 단순히 규모가 무조건 크다고 좋은 상품도 아닙니다. 보수가 낮아야 되고 꾸준히 그 벤치마크를 거의 따라가는 식으로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상품을 1세대인지 2세대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만약에 2세대라면 내가 갖고 있는 상품이 최저 보수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요거는 사실 제가 다른 운용사한테 욕먹을 각오를 하고 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하나자산운용 원큐 ETF는 저희 뭐 대표이사이신 김태우 사장님께서 여러 번 뭐 언론 보도 자료는 이렇게 밝히셨는데 저희는 내부적으로 연금 미국 대표 지수 어벤져스 4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원큐 미국 나스닥 100, 원큐 미국 S&P 500,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뭐 반반 ETF들 2개, S&P 500 50% 갖고 가는 반반, 나스닥 100 50% 갖고 가는 반반 ETF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떠한 회사의 그런 판단 없이 최저 보수 수준을 유지하기로 대표이사께서 이미 제가 사장님한테 허락을 받았어요. 이 의미가 뭐냐면 경쟁사가 만약에 다른 운용사가 보수를 저희보다 낮춘다 그러면 뭐 미팅하고 막 보수 낮추는 게 우리 회사 수익에 상관이 있냐, 야 낮춰야 되냐 안 낮춰야 되냐, 야 수익 얼마 날아야 되냐, 나 뭐 그런 판단 자체를 안 합니다. 무조건 쫓아서 못해도 동타는 하고 더 언더로 낮추기 위해서 무조건 노력을 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했기 때문에 장기 투자하시는 상품, 그다음에 대표 지수 유형의 상품들은 정말 계좌 여셔가지고 몇 번의 구글링을 하시면 되거든요. 최저 보수 상품을 꼭 선택하시기를 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투자자분들이 똑똑해지시고 행동을 하셔야 운용사들이 고민을 더 합니다. 투자자분들이 최저 보수 상품을 찾지 않고 그냥 관성적으로 기존에 있는 상품 보수 높은 그다음에 주식 비중 낮은 1세대 상품만 이용하시면 운용사들은 솔직히 고민 하나도 안 합니다. 땡큐입니다. 투자자분들이 고민을 안 하시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확인해 주시기를 좀 저희가 욕먹을 각오하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사실 아까 말씀 중에 이런 상품은 사실상 그렇게 운용 노하우가 그렇게 네. 중요한 상품은 아니다라고 네. 말씀 주셨는데 네네. 그러면 이런 상품의 이런 채권 혼합형에 붙은 액티브는 그 네. 이제 그 혼합의 그 채권의 비중을 조절하는 그 의미의 액티브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이게 걸까요? 제가 조금 오해의 좀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운용 노하우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표현보다는 그 ETF의 상장 기간이 무조건 길다라고 해서 그게 그 경쟁력으로 반드시 이어지는 거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것 같습니다. 액티브 상품이긴 합니다만은 이 상품이 막 정말 맨날 베팅하고 막 뭐 테슬라 몰빵, 엔비디아 몰빵 뭐 요런 식의 상품이 아니라 최대한 50-50의 비중을 추종하면서 아주 극단적인 금융 위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금리 인상기와 같은 그런 최근에 몇 년 또는 코로나 같은 극단적인 쇼크가 나왔을 때 그때 조금씩 탄력적으로 좀 조정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 최저 보수 상품 같은 저비용 상품 또는 패시브형 또는 패시브 유형에 가까운 상품들은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이 고보수의 액티브 수익률을 결국은 능가한다는 게 많은 논문 결과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만약 투자자분들이 이 상품을 그냥 1개월 또는 6개월 뭐 1년 미만으로 단기에 베팅할 상품이 사실 거의 아니시잖아요. 5년, 10년 저희 하나자산운용 원큐 ETF를 믿고 맡기고 최대 뭐 몇십 년 이상 투자하실 상품이기 때문에 최저 보수로 최대한 벤치마크를 추종하고 아주 극단적인 시장의 쇼크가 왔을 때 운용력의 판단을 통해서 조금 더 수익률을 관리하는 그런 유형의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고 운용 원칙대로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저희 하나자산 운용에 있는 저희 운용력 그다음에 상품 그다음 모든 직원들은 특히나 시니어 직원 같은 경우 최소 10년, 15년 이상 다양한 국내외 증권사 또는 글로벌 운용사 또는 해외를 통해서 운용 노하우가 상당한 직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이런 공모 펀드뿐만 아니라 사모, 1인, 연기금 투자자, 큰 보험사까지도 다 투자를 이미 하고 있는 그런 굉장히 숙련된 그런 운용력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저희 하나자산운용 원큐 ETF에 나온 상품들이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믿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 상장이 사실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굉장히 이 500억, 1000억 AUM 달성을 역대 가장 빠르게 동일 유형에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바로 투자자분들이 좀 많은 관심이 이어진 결과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런 상품 외에 또 연금 투자자들이 네. ETF를 활용해서 연금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할 때 좀 이렇게 자산 배분이 되어 있는 이런 채권 혼합형 상품 외에 좀 어떤 상품들로 좀 조합을 꾸리면 좋을지 이런 좀 일반적인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채권 혼합형 상품에 사실은 가장 이게 심플하고 한 게 바로 저는 뭐 S&P 500과 나스닥 100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S&P 500 같은 경우 워렌 버핏 선생님 할아버지께서 내가 죽으면 90%는 S&P 500 저비용의 S&P 그냥 고비용의 S&P 500이 아니라 최저 보수 또는 비용이 낮은 S&P 500 나머지 10%는 미국 단기 국채 투자라고 말씀을 사실 남기시기도 하셨죠. 그래서 그 S&P 500 어느 정도 코어로 갖고 가실 좀 권해드리고 있고 나는 S&P 500은 조금 좀 밋밋해 하시는 분들은 나스닥 100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실제로 요거를 저희가 주변에도 저희도 뭐 기관 투자자, OCIO 다른 다양한 운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국가의 자금을 운용하시는 분도 제가 여쭤봐요. 개인적으로 퇴직연금 어떻게 좀 운용하세요 하시는 여쭤보면 S&P 500 무조건 기본으로 깝니다. 그러고 나중에 그래도 늘 S&P 500이 무조건 좋지는 않죠. 때로는 뭐 시장이 좀 아웃퍼폼하는 다른 뭐 테마형 다른 성격의 상품들도 좀 있는데 다른 국가도 있고요. 그런 상품들을 뭐 10에서 많으면 15% 정도 투자를 하면서 일정 부분 이상 수익이 나면 매도를 하고 매도한 금액을 현금성 자산으로 놔두시는 게 아니라 바로 S&P 500을 좀 바로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S&P 500을 좀 이렇게 무지성으로 매수한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은 우선 기본적으로 코어 자산으로 장기 우상향한다는 가정을 어느 정도 좀 가져놓고 그렇게 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고 그것도 좀 약간 아쉽다 하시는 분은 나스닥 100을 좀 코어 자산으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아마 하는 게 제가 좀 굉장히 평범하게 좀 많이 기본으로 이렇게 좀 드리는 거고 왜냐하면 지금 저희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오늘 수요일이죠. 네. 수요일인데 전날 밤에 미국 증시가 좀 많이 좀 폭락해야 되나 한 1% 이상 많이 좀 네. 빠졌습니다. 중소형주도 사실 더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코어 종목들도 많이 빠지고 이렇게 되면 그 외 중소형주도 많이 빠집니다. 기존에 핫했던 그런 테마들도 한 번에 이렇게 막 뭐 5% 10% 이렇게 떨어지는 날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잘 될 때는 무조건 중소형주다. 특정 테마 이게 가자 이건데 사실은 몇 달 동안에 벌었던 걸 단 며칠 동안에 잃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특정 비중 뭐 5에서 10% 어느 정도 또는 10에서 15% 좀 정해 놓으시고 또는 내가 생각하는 목표 수익률을 좀 달성했을 때는 일부 매도를 통해 가지고 S&P 500으로 다시 이렇게 박아 두시면서 좀 뭐 계속 수익률을 꾸준히 이렇게 하시는 게 좀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막 1년 2년 투자하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5년 10년 20년 투자하는 거고 최근에 굉장히 좀 재밌는 기사가 났습니다. 최근에 이 불마켓에서 수익률이 1위인 연령층이 네. 누군지 아시나요? 60대 이상 아주머니들. 네, 60대 이상 아주머님들이 네. 여자분들이 수익률 1위예요. 수익률이 맞습니다. 꼴찌는 20대 대학생들. 네. 이제 성별은 제가 좀 기사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20대 대학생들이 수익률이 압도적 꼴찌고요. 60대 이상의 좀 이렇게 여성분들의 수익률이 굉장히 탑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지나치게 시장을 역행하지 마라.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그런 뭐 기본적인 원칙을 좀 이렇게 원칙이라는 게 막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막 밸류에이션 계산하고 막 PER 계산하고 막 PSR 이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뭐 코어 자산 어느 정도 갖고 가시고 자산을 뭐 국내 해외 좀 분산하시고 그 다음에 운용사나 아닌 증권사에서 좀 괜찮다고 이렇게 좀 권유하고 시황이 좋은 상품들을 나눠서 투자하시는 그거지. 보통 수익률이 가장 안 좋은 20대 분들이 그냥 곧버스 네. 나라가 망해야 내가 산다. 되게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죠. 주변 사람은 다 행복한데 나만 되게 불안해요. 이런 경우가 나오면 몸도 피폐해지고 일도 잘 안 잡히고 운동도 안 되고 되게 힘들거든요. 그렇지 말고 시장을 어느 정도 따라가시면서 대신에 핫한 테마들은 일부 좀 나눠서 투자를 하시게 되면은 결국은 승리하는 투자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저의 이 투자 목표를 좀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나 그냥 30대 40대 파이어 하고 싶어. 그런 분이 또 계세요. 그런 분은 좀 더 공격적으로 하시는 거죠. 어떤 분은 나는 내가 하는 지금의 일을 너무 사랑해. 나는 20대 30대 들어와서
60에 그냥 박수 받으면서 내가 하는 위치에서 인정받고 높은 위치 명예를 얻고 퇴직하고 싶어. 근데 퇴직하고 나서 또 퇴직 자산이 쌓여야 되겠죠. 그런 분은 그냥 S&P 500, 나스닥 100 그다음 저희 말씀드린 체온들 채우시면서 하시면은 S&P 500 작년에 2024년 그 국내 상장 S&P 500의 1년 수익률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모르겠습니다. 42%입니다. 네, 뭐 다른 뭐 이상한이 같은 테마가 아니라 국내 상장된 뭐 환율효과도 좀 있죠. 네. 그게 42%가 수익률이 났어요. 물론 뭐 1년 단위이기 때문에 적립식으로 월로 끊으면 조금 낮아질 수는 있는데 42%라는 연간 수익률이 그냥 S&P 500으로만 난 거예요. 그냥 샀다 팔았다 안 하고 야 나는 세상이 안 좋아질 거라 믿어 닥터둠 이게 아니라 그냥 정해진 날에 사시고 계속 보유하시고 한 분들은 시장 성과를 훨씬 더 아웃퍼폼하는 또는 적어도 이렇게 소외되지 않는 수익률을 갖고 가실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시장을 좀 따라가시는 전략을 하시는 것도 좀 저희가 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안 돼요. 어렵죠. 왜냐하면 투자할 때는 내가 되게 특별하다고 느끼거든요. 나만 아는 정보가 있을 것 같고 왠지 내가 투자하면 돈 벌 것 같고. 근데 또 이게 또 늘 이 법칙이 있어요. 내가 투자하면은 고점이다. 그리고 내가 투자하면 다음 날 무조건 떨어진다. 근데 이거를 너무 당연한 상황으로 여기시면은 왜냐하면 이게 이 장기 차트를 그려보게 되면 꾸준히 그래도 미국 지수나 국내도 이렇게 우상향을 했지 않습니까? 장기 우상향은 기본이지 내가 투자하면 무조건 다음 날 빠진다는 건 전제로 갖고 가야 돼요. 그래도 일단 투자를 하시고 그러고 대신에 분산해서 투자를 꾸준히 하시게 되면 좀 시간이 좀 지났을 때 그때는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자하시는 분들이 또 명심해야 되는 거는 시간이 굉장히 또 중요하다. 네. 네, 시간을 계속 장기 투자하시게 되면 분명 좋은 기회가 오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 듣다 보면 궁금한 게 네. 사실 ETF 시장에서 거의 네. 뭐 일주일에도 몇 개씩 새로운 상품들이 나오죠. 나오고 네. 테마형 상품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근데 이게 좀 장기 투자로 가는 투자자라고 한다면 이런 테마형 상품은 내 포트폴리오의 아주 일부 뭐 10에서 20%만 가져가되 네. 이걸 계속 트래킹하면서 어느 정도 내가 목표한 수익률을 채우면 네. 이제 이걸 계속 이제 교체해주는 그런 전략을 네. 써야 되는 건가요? 네, 이거는 근데 약간 사람마다 좀 다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조금 더 테마형 ETF를 통해 매매를 통해서 좀 더 잘 벌고 싶어. 이런 분들은 이 코어의 비중을 한 20-30%로 조금 낮추셔도 좀 괜찮아요. 예, 그렇게 좀 낮추시고 갖고 가시고. 근데 이 미국 테마도 그렇지만 국내 테마도 최근에 이렇게 올해 11월까지 장세를 보면 코스피가 뭐 4천 갔다가 조금 뭐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이 섹터 순환매가 되게 빠릅니다. 네. 어떨 때는 뭐 금융주 엄청 좋았다가 갑자기 뭐 좀 빠지고 뭐 K-팝 뭐 캐대헌인가요? 예. 맞습니다. 나왔을 때 갑자기 막 오르고 뭐 그거 좀 지나니까 뭐 2차 전지는 또 올랐다가 떨어졌다 최근에 좀 많이 올랐죠. ESS 때문에. 그리고 반도체도 조금 안 좋았다가 최근에 뭐 치킨집 가서 깜부 한번 하니까 또 갑자기 또 많이 좀 오르고 요 외에도 좀 잔잔한 물론 전력은 또 꾸준히 많이 올랐죠. 원전도 갔다가 갑자기 뭐 미국이랑 뭐 노예 계약했다니 하고 또 그러더니 왔다 갔다 하고 조선도 좋았다가 좀 안 좋았다 다시 또 올라가고 마스가 하면서 올라가고 방산도 좋았다가 갑자기 막 평화 모드 막 내가 노벨 평화상 내가 받아야지 하니까 또 방산주가 조금 하고 네. 네, 그러니까 섹터 하나를 좀 골라 가지고 수익을 계속 이 교체하면서 내는 게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그렇게 고르실 자신이 좀 있으시거나 뉴스에 좀 보시고 그렇게 좀 가능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좀 이 코어 비중 좀 낮추고 이렇게 이 동물적 감각을 통해서 좀 매매를 하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 그게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닌데 그게 쉽지 않은 분은 그 S&P 500을 코어로 하시는 것처럼 이 코스피 200을 그냥 코어로 쌓으세요. 네. 왜냐하면 지수만 보더라도 지난 6월에 뭐 2천 뭐 중반에서 뭐 4천까지 거의 쉼없이 빠르게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대통령께서도 대표 지수형 ETF를 통해서 뭐 수익률이 얼마나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기본 코어로 좀 쌓으시면서 나는 뭐 지금 상황에서 뭐 어떤 특정 테마가 좋아 또 뭐 소프트웨어가 좋아 아니면은 뭐가 좀 덜 올랐어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베팅을 하시거나 하시는 분은 조금 좀 갖고 가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황금 비율은 좀 없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비율은 사실 없는데 내가 좀 나는 그냥 대통령께서 내시는 수익 정도만 해도 만족해 하시는 분들은 대표 지수를 좀 갖고 가시면서
일부 뭐 5에서 10% 정도는 조금씩 그런 테마 또는 섹터형 ETF를 하셨대고 아니야 나는 반도체가 너무 좋을 것 같아. 이 깐부가 한번 깐부면 끝까지 깐부해라고 외치시는 분은 반도체에 대한 비중을 좀 높게 갖고 가십니다. 그렇지만 오늘 뭐 촬영 기준으로 지금 국내 증이 좀 많이 증시가 빠지고 있는데 대표 지수 빠지는 거 이상으로 당연히 반도체는 지금 좀 더 빠지고 있죠. 그래서 요런 걸 좀 이렇게 버티실 수 있는 분들은 또 그렇게 갖고 가셔도 되고요. 그래서 근데 요게 투자하시는 분이 이 투자 MBTI도 뭐 있고 합니다만 이게 실제적으로 다가오기 전까지는 내가 내 성향을 사실 모르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그냥 뭐 야성에 넘쳐 이런 분들도 실제로 마이너스 좀 꽂히면은 이거 나 아닌데 이런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너무 큰 금액보다는 조금씩을 투자하시면서 나의 투자 성향은 마이너스를 절대 싫어하는 성향이야. 또는 나는 마이너스 상관없어. 일단 남자는 그냥 뭐 이런 분도 좀 계시기 때문에 그런 나의 이 투자 MBTI를 조금씩 이렇게 맞추신 다음에 하시면 좋고 사실 제가 ETF 얘기하러 사실 나왔습니다만 저는 공모 펀드도 분명 또 장점이 있다고 사실 네네. 생각하는 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ETF라는 건 어쨌든 본능적으로 이 투자창이 보여요. 기사도 굉장히 많이 뜨고 하기 때문에 매일 얼마 올랐다 막 이런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장기 투자하는 게 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펀드는 약간 뭐 시차도 조금 있고 그다음에 실시간 매매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렇게 뭐 장기 투자를 하시고 매일매일 수익 확인이 좀 안 해도 되는 분들 그런 분들 또는 난 이게 내 손가락이 아니야. 매수 매도가 그냥 다른 사람으로 변신해서 하는 그런 분은 저는 사실 공모펀드 일부 갖고 가시는 것도 TDF를 갖고 가시는 것도 저는 오히려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코어 자체를 TDF 같이 이렇게 타겟 데이트 펀드죠. 장기 투자하시고 좀 어느 정도 분산 투자를 하시게 되는 그런 펀드를 좀 코어를 갖고 가시면 괜찮고 요걸 또 어떻게 활용하시냐면 조금 이렇게 매매를 좀 많이 하시거나 아니면 수익률 비교를 하시는 분은 공모펀드와 그다음에 나의 수익률 좀 레이싱을 하세요. 공모펀드를 일정 부분 10% 20% 갖고 가시면서 나는 얘보다는 좀 잘해야지 하면서 좀 이렇게 수익률 비교를 하시는 분도 좀 계시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비록 뭐 ETF 쪽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어떠한 상품도 완벽한 상품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기사나 이런 게 우리 ETF가 완벽해. 최고야. 이거밖에 없어. 이런 분은 좀 거르세요. 네. 이거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저는 저희 원큐 ETF 있습니다만 저희 상품은 무조건 완벽하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대신 저는 원큐 ETF만으로 퇴직연금 투자를 합니다. 저는 저희 ETF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제가 정한 몇 가지 요건이 있어요. 보수 뭐 거래량 이런 걸 저의 엄격한 요건을 통해서 통과한 게 원큐 ETF니까 저는 그걸 다 투자를 하는 건데 뭐 기사나 이런 걸 통해서 또는 다른 뭐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이 상품 하나면 됩니다. 또는 그렇죠. 그런 제목 많이 있죠. 이게 최고예요. 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약간 좀 색안경을 조금 끼시고 보셔도 될 거. 이것도 제가 또 욕먹을 수 있긴 한데 그런 측면에서 좀 어떤 상품도 사실 완벽한 상품 단 하나의 완벽한 상품은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없기 때문에 결국 두세 개 어떤 분산 투자를 좀 하시면서 하시기를 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너무 이렇게 좀 정석적인 상품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조금 이제 좀 투자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좀 테마형 상품 얘기도 조금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올해 사실 하나자산운용에서 되게 좀 차별화된 상품을 많이 내셨잖아요. 뭐 미국 메디컬 AI에 투자하는 상품이나 맞습니다. 샤오미 밸류체인 상품 같은 거. 그래서 아무래도 하나자산운용이 아직까지는 조금 후발주자다 보니까 좀 차별화에 많이 신경을 쓰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또 주목하고 계신 테마가 어떤 건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최근에 주목하고 있는 테마는 이걸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원큐 ETF가 기존의 테마형 ETF를 다른 운용사랑 어떻게 차별화된 시선에서 보고 있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국 AI에 대한 시선은 지금 많은 운용사들이 뭐 전력도 많이 내고 또는 반도체도 뭐 내고 있고 뭐 중요합니다. 그런 게 안 중요하다는 건 전혀 아닌데 저희 원큐가 보는 좀 AI, 좀 미국 뭐 AI의 가장 큰 투자 포인트는 이 AI가 사실은 이 챗 GPT만 하라고 AI를 개발하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 AI의 정말 폭발적인 성장은 실생활에 있는 그 뭐 기존의 올드 이코노미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올드 이코노미와 AI가 결합했을 때 폭발적인 성장이 나올 수 있는 그 테마를 선점해서 투자하는 상품을 만드는 게 저희 원큐의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메디컬 AI를 왜 가장 먼저 원큐의 첫 번째 테마형 주식형 테마형 ETF를 선택한 이유는 이 메디컬 분야는
사실 AI가 없었으면 아예 시도조차 못했을 분야라든지 아니면 너무나 돈이 많이 들어서 아니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AI가 없었으면 침투조차 못했을 그런 산업인데 이 AI가 들어오면서 정말 폭발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그 첫 번째가 바로 저희는 메디컬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뭐 정밀의료라든지 아니면 AI 신약 개발, 뭐 로봇 수술 같은 거에 대해서 저희는 AI가 들어오게 되면 정말 과거에는 없었던 그런 폭발적인 성장과 사실 우리가 돈 벌고 하는 것도 왜 돈을 벌죠?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네. 예, 저는 좀 죽음이 두려운 사람인데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하는 네. 게 너무 당연한 본능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결국 돈을 벌면은 뭐 좋은 환경에 이런 뭐 좋은 집에 살고 이러고 당연한데 맛있는 거 먹고 하는 거 당연한데 결국은 사람의 몸이 건강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돈이 그쪽으로 필연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젠슨 왕 CEO가 JP 모건 헬스케어 그 반도체 뭐 CEO인데 JP 모건 헬스케어 예, 참석을 하십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중요한 어떻게 좀 위치로 이렇게 참석을 좀 하시기도 하고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이 메디컬 분야에 각자의 역량으로 이렇게 좀 사업을 좀 많이 하고 있죠. 뭐 알파 폴드 2 같은 경우 단백질 구조를 예측한 알파 폴드 2, 3, 4까지 나왔습니다만 그런 것도 그렇고 했기 때문에 기존에 여러 뭐 이렇게 산업들이 좀 있습니다만은 메디컬 AI가 아무래도 AI가 들어왔을 때 가장 폭발적인 성장이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고 뭐 신약 개발도 기존에 15년, 20년 뭐 신약 개발 참 기업이 어려운 게 거의 인생을 건 기업이거든요. 몇 천억을 썼는데 실패했다. 그럼 그냥 다 집에 가는 거예요. 예, 그냥 뭐 이렇게 끝나는 거거든요. 돈이 너무 많이 쓰니까 하는데 뭐 10년, 15년 걸리는데 AI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런 것들의 시간 단축, 비용 단축이 좀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영역이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로봇 수술, 복강경 수술. 예, 제가 간단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라는 기업이 네. 이 다빈치라는 이 복강경 수술, 로봇 수술하는 가장 큰 기업인데 네. 전 세계의 병원 중에서 이 다빈치라는 이런 로봇 수술 기계가 가장 많이 공급된 병원이 어디일까요? 한국. 한국 어디? 성형외과? 아니요. 큰 병원 중에서. 네, 연대 세브란스입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인투이티브 서지컬 회장님이 한국에 한 번에 한 번, 1년에 한 번씩은 오세요. 영업하러 오세요. 실제로. 그러니까 아마 주변에 이렇게 좀 수술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복강경 하신 분들은 로봇 수술로 하신 분이 좀 꽤 많으실 겁니다. 한 대 가격이 한 몇십억 하기에는 꽤 비싸죠. 근데 한국에서 뭐 정확한 뭐 대수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연대 세브란스 병원이 글로벌에서 그 수술 기계 도입 대수가 글로벌 거의 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글로벌 신약 개발 정밀의료 너무 먼 거 아니야? 로봇을 먼 거 아니야? 아닙니다. 주변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깝죠. 여기 스튜디오에서 한 네. 15분이면 가나요? 거기도 있고 그다음에 이 정밀의료 같은 경우도 빠르면은 내년에 미국 그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7월 말에 죄송합니다. 8월 말이구나. 8월 말에 이 그 화이트하우스에서 전부 다 모여가지고 정밀의료를 빠르면 내년부터 하겠다고 선언까지 좀 했었고요. 그러니까 정책적인 지원도 일어나 있고 기술력이 지금 AI 기술력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술력도 어느 정도 좀 많이 올라왔고 그다음에 정책적인 지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생각보다 먼 미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영역에서 저희는 훨씬 더 높은 성장성이 있다라고 질문이 주목하고 있는 앞으로의 테마가 뭔지에 대한 질문인데 현재 테마를 너무 오래 말씀을 드렸네요.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도 저희가 샤오미라는 그 이번에 에이펙 하면서 네. 시진핑 주석이 이재명 대통령한테 준 선물 중에 하나 바로 샤오미 핸드폰입니다. 맞습니다. 네, 뭐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게 왜 어떤 걸 의미하냐면 중국 제조업의 심벌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은 샤오미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알리바바 이런 기업들이 이 전통적인 이 제조업을 하는 기업은 사실 좀 아니죠. 뭐 테크 기업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중국이 그렇게 자랑하는 제조업을 하는 이 심벌과 같은 기업이 샤오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국을 볼 때 저희가 투자자분들이 조금 이렇게 아픔을 갖고 계신 게 이 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를 하시면서 변동성이 높았는데 아니 왜 중국 기업 투자할 때도 제조업 기반이 된 중국이 제일 잘하는 게 제조업인데 제조업 기반에 있는 그런 기업을 중심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저희는 중국 시장을 좀 바라봤고 중국에 투자할 때도 뭐 여러 요즘도 다양한 테마들이 있는데 실적이 나오는 테마를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투자하실 때는
빅테크 투자하시면서 막 새벽에 5시 반에 일어나서 라이브 그 영어 요즘은 이렇게 번역해 주는데 그거 네. 보시면서 하고 막 유튜브 보면서 하는데 왜 중국 기업 투자할 때는 그렇게 실적을 안 보죠? 좀 의아하지 않으세요? 미국 빅테크 투자할 때는 막 잠 깨워가면서 막 새벽에 일어나서 막 놀래면서 막 애프터마켓 뭐 3, 2, 1 하면서 실적 빵 터졌다 하면서 컨퍼런스 콜 막 샤워하면서 듣고 이러는데 중국 기업 투자할 때는 그냥 그걸 안 하세요. 중국 투자는 왜 컨셉으로만 투자하시나요? 느낌으로 투자. 왜 느낌으로 테마만 투자하시나요? 그러다 보니까 안에 있는 종목들이 뭐 규모가 너무 작다거나 적자 기업이거나 그런 경우에 좀 특정 단기 테마에 투자하는 상품들이 저희가 볼 때는 좀 많다라고 생각해서 중국 투자할 때도 기업 실적 보고 제조업 있는 거 좀 보고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중심으로 보자고 해서 저희가 샤오미 밸류체인 액티브 ETF를 상장했고 아마 올해 최소 올해 중에서 전체 운용사 중에서 샤오미라는 기업에 대해서 가장 많이 고민한 건 저희 원큐 ETF라고 생각합니다. 뭐 레이진 회장의 뭐 CEO의 그런 자서전이나 아니면 그 기업들이 몇 년 동안 밟았던 과정들을 보게 되면 결국은 이 기업은 본인이 뱉은 건 하는 기업이거든요. 애플도 실패한 전기차도 뭐 지금 월 3만 대 이상 계속 나오고 있고 물론 단기적으로 주가는 좀 여러 이슈로 좀 조정을 받긴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실적이 증명하는 한 이 기업이 제조업을 계속 꾸준히 이어나가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성공하게 되면 결국 제조업 베이스로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면 주목하고 있는 네, 테마는 드디어, 이제 저희는 우주를 좀 보고 있습니다. 아, 우주. 네네. 네, 우주를 보고 있고 좀 UAM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게 규정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걸 낸다는 건 아니라는 거고 그냥 뭘 관심 있게 보냐는 거에 대한 질문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주도 우주항공 그다음에 UAM도 결코 이렇게 먼 테마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주하면 스페이스X를 많이 생각하시기 때문에 무조건 화성 가는 게 전부라고 좀 생각을 하세요. 네, 근데 결국은 뭐 방산의 이유라든지 골든돔도 많이 아시다시피 그런 미사일 방어책이라든지 아니면 뭐 적외도 위성을 통해 가지고 뭐 여러 이 클라우드에 대한 성능 향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통신의 향상 이런 것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주의 하나의 영역입니다. 꼭 무조건 이렇게 화성 가가지고 깃발 꽂고 막 외계인이랑 인사하는 게 끝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 그다음에 UAM 그다음에 뭐 도심 항공이죠. 이런 것도 기술력은 이미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는 거는 뭐 새로운 모빌리티의 혁명인 거죠. 맨날 차만 타고 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표현할 땐 2D에서 결국 3D로 이렇게 우리의 이 경쟁이 옮겨질 것이라 생각하면 2D라고 하면은 그냥 발에 땅을 붙인 거, 땅 붙여서 이거죠. 예전에는 말을 타고 걷고 뛰고 하다가 뭐 비행기도 뭐 하고 근데 지금의 일상적인 교통 수단을 보게 되면은 그냥 자동차거든요. 전기차 너무 좋은 테마죠. 너무 좋은 혁신 성장인데 그것도 이렇게 땅에서 1cm도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술력이 좋고 화성에 막 보내고 발사체 이거 계속 재활용하는 그 유튜브 영상 스페이스X 영상도 보셨을 겁니다. 재활용하는 게 발사체가 딱 떨어져 가지고 젓가락처럼 박수 치고하는 영상을 보셨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의 혁신 성장 테마 그다음에 좀 연구가 결국 이 발을 붙인 이 시대가 아니라 발을 뜬 요 상황 그게 뭐 우주도 될 수 있고요 아니면 UAM 같은 새로운 모빌리티도 될 수 있고 그런 쪽에서 저희가 분명 더 성장 기회가 있고 실제적으로 매출도 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당장은 아닌데 뭐 스페이스X는 지금 상장 가능성 굉장히 좀 낮지만 뭐 스타링크 같은 경우 뭐 스피노프에서 상장하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 관심도가 좀 더 가져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게 사실 또 여러 테마도 연결이 좀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요걸 가능성 좀 낮아요. 그러니까 우주에서도 많은 뭐 철광석이라든지 뭐 히토르도 있고요. 그런 광산들이 좀 많기 때문에 안보 측면, 국가 보안 측면 또는 향후 뭐 그 자원에 대한 전쟁 측면 이런 것들도 결국은 이어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우주에 대한 얘기 또는 UAM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저 따로 한번 더 불러주셔야 돼요. 지금 시간으로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주목하고 있는 테마로 여기까지만 먼저 시간 관계상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부장님 너무 말씀 재밌게 쉽게 설명 잘 해주셔서 그러면 다음번에 말씀 편하게 우주에 대해서 편하게 하실 수 있는 날이 오면 그때 한번 다시 모시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